아마 이 자리에 오시면서 자치분권과 언론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인천 분들이라면 더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천 출신은 아니고요. 요 인천에서 접해 있는 지금으로 하면은 서울시 강서구 목동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인천 친구들이 경인선 1호선을 타고 통학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 친구들이랑 같이 지냈는데 인천은 여러 가지로 특히 자치분권 이미 공부를 하셨겠지만 매우 독특한 지역입니다. 지금 제가 이 강의 자리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무슨 보고서를 내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은 지방에 있다. 또 하나는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강준만 교수님께서 꽤 오래전에 쓴 책이긴 한데 지방은 식민지다라는 겁니다. 식민지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둘 다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옛날에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식민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강준만 교수님을 만나뵌 적은 없지만 크게 견해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자, 일단 지방에 있다, 희망이 있다에 동의하시는 분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3분. 식민지다에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거의 한 10분. 아직까지도 이렇게 강력한 확신, 낙관적 확신이나 전망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식민지라고 하는데 동의하셨는데 그럼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나요? 독립운동 해야 되죠. 그럼 인천에서 이 식민지 독립운동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어요. 다 친일 매국노만 있는 지역은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거기까지 제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일단은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 저도 충남 아산에 살고 있습니다. 태생은 서울이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어려운 게 많다. 식민지처럼 암울하다. 그래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또 누구로부터 종속되어 있다. 자주적이지 못하다. 독립적이지 못하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중요한 기제가 언론이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 분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판단, 견해, 여론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자치분권이 정말 실현되려면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요. 한 6가지 주제로 나눴습니다. 자치와 분권, 이상과 현실. 이상과 현실은 이미 여러분들 이게 4강째라서 강의를 3주 동안 들으시면서 자치분권이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깊이 다루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치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좀 강조합니다. 다른 교수님들께서 크게 강조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시대가 안 바뀌었다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그래서 시대가 바뀐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해야 되고 지방자치를 하려면 언론이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것. 근데 언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지역에 언론이 사실상 없는 지역이 인천광역시입니다.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겁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하는 신문이나 방송이 없습니다.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광주 다른 광역시에 다 있고 시도 단위에도 다 있지만
여러분들은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 주민들을 대표해주는 언론이 없습니다. 왜? 네? 인천신문이 있는데 몇 명이나 보나요? 강용수에 많이 들어가는 거. 자, 여러분 인천신문 구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정도 되면 아마 1%도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천 방송 있습니까? 경인 방송이 있죠, 그렇죠? OBS라고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뉴스 몇 시에 합니까? 앵커가 누군가요? 8시에도 하고 중간중간에 하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계신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지역의 언론들 이용하시고 관심이 있으신데 미안하지만 대부분의 인천 시민들은 인천 사람들의 얘기를 담고 인천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인천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언론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을 만들어도 경영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광역시도 중에서 그것은 대한민국 인구수로 보면 여기가 인천이 295만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부산 다음에. 뭐 부산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언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왜 언론이 있어야 되는지 있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 신문 많습니다. 방송도 꽤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인천 시민들이 무시해요. 안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방자치를 우리가 뭐 정치적인 측면 또는 사회적인 측면 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언론의 측면에서 보면 좀 한심한 현실이고 시대착오적인 현실이고 그 중에서 가장 시대착오적인 곳이 제가 지금 와 있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전통과 역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이거 솔직히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주제인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딱 두 마디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치와 분권이라는 것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비교적 건강하게 유지되었던 국가 운영 시스템이고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한 왕조가 유지되는데 기여한 매우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럼 조선 왕조 500년이 왜 망했습니까? 누구한테 망했어요? 이시조선이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일본한테 망했죠. 자, 일본에 뭐가 됐어요? 식민지가 됐죠. 어떻게 식민지가 됐나요? 일본군이 쳐들어왔나요? 정확한 의미로 일본군이 오긴 왔지만 전쟁을 겪어서 전쟁에서 패해서 식민지가 되진 않았어요. 국제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 너희가 가져하고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일본에서 우익들이 일제 식민지의 만행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든 게 아니다. 너희들이 위급하고 너희들이 힘들 때 우리에게 와서 애원을 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껴안아 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시조선이 왜 그렇게 자기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갖다 주었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후기 들어서 사색당쟁이나 부정부패가 심해서 국가가 매우 취약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일본군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본군이 온 곳은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진주했던 그때 왔던 군인들이 일본군들이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남았다가 결국 식민지 지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왜 사색당쟁과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때는 뭐 그 당시에 탁상공론으로 해가지고 조정의 대신들이 뭐 쓸데없는 여러 가지 그 유교 이론에 집착해가지고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는데 소홀히 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색당쟁이나 부정부패가 일어난 가장 그 취약한 이유는 지방자치가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마다 조선 왕조는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줘서 임금은 수도 한양에 있지만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지방을 통제할 때 왕의 명령만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 선비층들, 그 지역의 향리들, 전문 공문인들과 협조해서 지역을 다스려서 국가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권력이 너무 세져서 부정부패를 일삼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림 세력이나 선비 세력이나 향리 세력들이 견제를 못합니다. 지방자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행어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문수, 어사 박문수 또는 춘향전의 이몽룡, 어사 출두요. 그래서 그 어사가 어디를 가는 겁니까? 부패한 관리들을 찾아서 색출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 그만큼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길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넘어가는데요. 일단 그래서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붕괴를 후기에 붕괴하면서 실질적으로 식민지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지방자치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뭐 형식적으로 좀 하긴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을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다가 지방자치를 이제 우리가 하기로 다시 이제 국민들이 합의를 한 것은 여러분들 6.29 선언은 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게 아니라 그때 다 살아 계셨죠? 아마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그때 이 6.29 선언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 직선제한다. 이제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지 않고 국민들이 내 손으로 그 권력자를 뽑겠다. 그래서 선거법을 공정하게 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그다음에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과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2019년에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대로 이행된 민주적인 국가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창당할 수 있고 언론에 무슨 기사를 썼다거나 무슨 표현을 했다라는 이유로 감옥 갈 그런 두려움은 없다라는 겁니다. 시위했다고 해가지고 어디 잡혀가지도 않고요. 근데 여기 보면 6.29 선언에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를 실시한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6.29 선언의 내용을 하면 이 부분들은 다 기억하시지만 이 부분들은 그런 것도 있었어.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그게 왜 들어가 있어 거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민주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줄기차게 기본적으로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면 언론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 공정한 선거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는 꼭 해야 된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방자치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는 분들을 제가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자치가 안 되도록 이대로 두고 있느냐라고 분개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투쟁하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정부의 지역 정책을 보면 다 색깔들이 다르고 정당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지만 한결같이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한결같이 약속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보수, 진보, 극좌, 극우 할 것 없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꼭 실현시키겠다, 더 증진시키겠다라고 한결같이 약속합니다. 자, 이게 작년에 굉장히 오래된 일 같지만 작년입니다. 청와대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이라는 걸 여러 가지 개헌안을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라고 과감히 제안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권 개헌안이 나왔을 때 여론조사한 걸 봤더니 국민들의 거의 70%가 이런 지방분권 헌법이 필요하고 동의한다. 국민들의 약 68%, 70%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모든 이슈에 있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세대별로, 지역별로 또는 정치 이데올로기별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거의 70%의 국민들이 동의한다. 해야 된다. 헌법에 아주 그 못을 박아야 할 정도로 앞으로 이게 국가적인 사명이다라고 지지를 했는데 지방분권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70%나 지지하고 있는데 안 되냐는 거예요. 수수께끼 아닙니까? 자, 일단 그 얘기는 이따 제가 나중에 다시 언론과 엮어서 말씀드리고 이 5분의 공통점, 일단 첫 번째 공통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통점은 뭔가요? 대통령을 역임한 분, 지금 현직 대통령도 있고요. 대통령 중에서도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들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이 지난 대선에 출마한 5명의 대선 후보도 앞에 있는 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5사람과 여기 있는 6사람이 동일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분권 지역 실현 공약, 예, 맞습니다. 예, 또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거를 제가 지금 어려운 답을 기대합니다. 다 지방 출신이라는 겁니다. 서울 출신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다 대부분 강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인천 출신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을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관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 그래서 장차관을 임명할 때 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청문회도 하고 그래서 위장 전입을 했느니 뭘 했느니 해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하면서 이제 어렵게 이제 그 장차관 후보자들 주요 공직자들을 임명을 하고 난 후에 자,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출범 이후에 이제 그 장차관 출신 지역들이 어땠냐를 봤고, 여기서는 장차관뿐만 아니라 감사원장, 검찰총장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영남, 호남 등등이 골고루 잘 이루어졌느냐? 지역 출신으로 골고루 안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역 출신 골고루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겠죠. 왜 우리 지역만 소외시키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는. 그렇죠. 자, 그래서 조각을 하고 고위 관리직을 임명할 때 지역 출신,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출신 지역이 중요할까요? 그 사람이 사는 데가 중요할까요? 출신 지역을 안배해서 장차관 임명하는 거 중요하다고 거의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출신지 아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공직자들이 일을 할 때 자기 출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까요? 자, 그렇다면 출신 지역도 골고루 해야 되지만 살고 있는 지역은 골고루 안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근데 지금 장차관 인사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골고루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골라서 임명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인천 출신, 인천에서 살고 있으면서 1호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지금 장관이나 차관 하시는 분 있나요? 전에 있었나요? 인천에 살면서는 장차관 하면 안 되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이 소멸되면 전국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도 위험하다. 인천은 소멸될 위기가 없겠지만 인천 주변에 있는 작은 섬 지역들이나 농어촌 지역이 소멸되면 자연히 이 지역들도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지역 살리기를 인천 시민들이 가서 부산 지역 살려주기 할까요?
대구 사람이 와서 인천 지역 살려주게 할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론에서는 장차관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는 따지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지는 안 따지냐는 거고, 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시대적인 그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이주의 시대를 겪어서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주의 시대라는 건 뭐예요? 이 좋은 일자리가 모여 있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여기 부평이 고향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평이 고향이신 분. 시흥행 갔더니 그래도 뭐 한 서너 분은 계셔요. 제가 안양에 가서 했더니, 제가 안양이 제 처갓집이라서 안양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제가 처가를 잘 알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같은 지역 분들이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물어봤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타향에 와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타향에 와서 살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이주의 시대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하면서 전통적인 우리가 농업에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일자리들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여기 인천 이 지역은 충남권이나 이 경기 남부 지역 또는 호남권 인사들이 많이 가 있죠. 이쪽 강남이나 이쪽 강북 쪽은 경남 이쪽 출신들이 많이 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인천 쪽은 충청 향후회나 호남 향후회가 비교적 세력이 큽니다. 근데 이주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이주의 시대를 산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서가 있습니다. 왜? 고향을 버리고 타향에 와서 살기 때문에. 고향에서 사는 게 편리합니까? 타향에서 사는 게 편리합니까? 고향에서 사는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리합니다. 그래야 아는 사람도 있고 인간적인 네트워크도 있고 지리도 잘 알고 뭐가 돌아가는 이치도 잘 알고 위급했을 때 대응하기도 쉽고. 반면에 타향에 가서 살면 모든 게 낯설어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이주의 시대에는 애들이 부르던 노래든 어른들이 부르던 노래든 고향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다 불렀던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고향생가, 고향 땅 이런 것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또 성인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들도 뭐 두만강이 됐든 목포의 눈물이 됐든 신라의 달쁨이 됐든 타향살이가 됐든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사는 서러움, 애환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인기 있는 노래들이었어요. 애창곡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60년대, 70년대 나훈아가 나올 때까지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향과 관련된 노래들이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대가 되면서, 즉 무슨 얘기냐? 90년대, 2000년대,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주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고향을 버리고 고향에서 멀리 떠나서 더 살기 좋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디가 고향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평이나 인천이 고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고향을 버리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를 갈까요? 갈 수 있을까요? 가야 할까요? 갈 수는 있겠지만 성공 확률은 지극히 낮죠. 제가 알고 있는 지방대학 교수들 중에서 지방에 직장에 있는데 자녀들 서울 유학 보내느라고 허리가 휜다라는 거예요. 결혼까지 어떻게 시킬지는 앞길이 캄캄하대요. 만약에 서울에 정착한다면 대학 교수 월급으로, 대학 교수 그나마 고임금 직종인데 그거 벌어서 월급 해가지고 애들 둘, 셋 서울에서 결혼시키면 어떻게 사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정착 사회가 됐다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 고향의 범 어떻게 시작하나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렇죠? 모르면 간첩이겠죠.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랑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어디 해외에 가서 뭐 응원하고 그러면 부르는 노래입니다. 더 이상 초등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안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학하는 교수님께 그게 왜 안 가르치냐고 그랬더니 교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예요? 요즘에 그런 애들이 어딨냐는 거예요. 정서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치 지금 이 요즘에 아이돌, 방탄소년단이나 뭐 트와이스나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고향에 관한 노래를 부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 이제 대한민국은 이주의 시대,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아주 돌연변이처럼 잠깐 있었던 약 100년의 역사, 식민지, 분단, 전쟁, 산업화 이런 거를 거치면서 4,900년 동안은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100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서 막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했다가 이제 다시 새로운 100년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지 않아요. 요즘 대학생들 직업 찾기 굉장히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지만 중동에 가지도 않고 이민도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더 살기 행복한 곳을 찾아가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고향 가는 젊은이들이 많겠습니까? 해외여행 가는 젊은이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향 가지 않고 해외여행 가는 이 젊은이들은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후레 자식들인가요? 그게 아니죠. 왜? 부모들이 멀리 살지 않아요. 가까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같은 생활 근거리에 살아요. 자, 그래서 부모들과 늘 같이 살기 때문에 굳이 명절이라고 막 찾아갈 필요가 없이, 그래? 그러면 연휴면 옛날에는 멀리 있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가라고 길게 휴가를 줬다면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라고 휴가를 주거든요.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착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도표는 정착 시대를 증명하는 도표 중에 하나로서 이제 미국의 데이터입니다. 아직 제가 우리나라 데이터는 이렇게까지 나온 게 없어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 부모가, 너희 엄마가 너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사느냐 거리를 측정해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자, 평균 거리가 18마일 정도, 그러니까 한 30km 정도. 엄마랑 뭐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빠랑 떨어져 있다는 것이랑도 비슷해서, 그 무슨 얘기냐? 부모와의 거리가 한 30km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근데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여서 알고 있는 미국인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보따리 싸가지고 부모 곁을 떠나서 멀리 도시로 가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정착한 다음에 뭐 추수감사절이나 무슨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가가지고 어렵게 부모나 만나는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30km, 차로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자기 부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역으로 추론하면 부모가 자기를 키운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다. 부모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파라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행복하게 삶을 추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주의 시대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힘들어서,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좀 더 살기 좋은 지역, 타향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타향에 가면 여러 가지 불리하지만 그래도 고향이 너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기꺼이 타향으로 이주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의 인력을 대부분 대신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죠. 타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본국에 있을 때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나니까 가서 고생을 해서 돈을 벌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런 시스템, 즉 외국인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정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천 지역에서 또는 뭐 인천 인근 지역에서 이주하셔가지고 여기 일자리 때문에 또는 결혼 때문에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이니까 이 지역으로 왔다가 여기에 정착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필요가 없나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앞으로도 평화롭고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가 강남이 좋으니까 강남으로 가자. 강북이 좋으니까 강북으로 가자. 이사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부평에 살다가 송도가 좋으니까 송도로 가자.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적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두 손 들려서 새로 오라고 받아줍니까? 과거 우리가 이주의 시대 때는 보따리만 싸가지고 서울역에 내리면 그냥 아름아름 해가지고 일자리 구해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이주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지금 그 강서구 목동 있는 신정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6학년 되던 해에 학생 수가 99번까지 생겼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하다가 오후반 나눴는데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학생들이 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는데 99번까지. 제가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끼리 그다음 어린 마음이 너무 신났어요. 100번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번호를 차지할 애가 누굴까? 그 아이들은 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그래서 지금 있는 안양천 주변에 판자촌을 건설하고 거기서 이제 구로동이나 그쪽에 지금 있는 양남동이나 물레동에 있는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한 4, 5km 걸어서 신정초등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3, 4학년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한 2, 30명밖에 되질 않았었는데 그게 60년대 후반입니다.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는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없었고 너도 나도 서로 같은 외지인들이고 같은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른 지역에 못지않은 또는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게 행복하게 사는 방식이지 내 지역을 버리고 더 좋은 지역으로, 좋은 학군으로, 아파트가 더 좋은 곳으로, 무슨 삶의 질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거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옛날에 무작정 상경 시대의 멘탈리티가 있어서 자기 지방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자기 지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또는 자기 지역에서 무관심하게 만들어놔도 그걸 모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됐다라고 보지 않아요. 인천에 언론이 없는데도 인천 사람들 별 관심 없어요.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이미 군부 독재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6.29 선언하면서 지방자치 해야 된다. 민주화를 요구한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화가 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인권도 향상이 되고 정당의 자유도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됐지만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나아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방자치는 무엇이냐? 행정자치예요. 행정자치. 지방자치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지역들이 주민이 돼서 그 지역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주인이 돼서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지를 그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공무원들에게 맡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도 됩니까? 공무원들에게 다 맡기고 국민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건데 지역 주민들이
인천처럼 300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다 주인들이 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표자를 뽑는데 이 대표자를 뽑는 방식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부서들을 이제 자치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하려면. 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하려면 청와대하고 뭐 행정안전부나 이런 정부 부처만 있으면, 행정부만 있으면 됩니까? 정부 기관만 있으면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정당도 있어야 되고 시민단체도 있어야 되고 언론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수시로 여론들을,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역에는 지방 정부만 있지 정당이나 시민단체, 언론은 제가 X표를 해놓은 거는 거의 없고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있고 뭐 그 구의원도 있고 시도의원도 있지만 그런 정치인들은 있지만 사실상 정당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다음에 이제 자치에 대해서 나올 때 보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그 행정 서비스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그건 다 실감하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 한번 어디 그 군청이나 구청에 가서 한번 민원 내려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급행료를 주어야 되고 그래도 그 아주 고압적이고 들어주지도 않고 요즘 대한민국에 그런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민원 서비스를 개방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를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행정 서비스 같은 것들은 비교적 향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우리가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북 예천 어디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경북 예천. 예, 예천 출신이세요? 출신은 아니고 가보셨고, 예. 그래서 지금 안동 옆에 있는 비교적 그 오래된 그 전통이 있는 고장입니다. 근데 최근에 유명해졌죠. 다 아시는 거 가보지도 않으셨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유명해졌어요. 뭐 때문에? 군의회 의원들이 뭐 해외 연수를 가서 잘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언론에 등장해서 국민들이 접하는 소식의 뭐 전부다라고는 할 수 없고 제가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지만 가장 많은 것은 도의원, 구의원들이 뭐 해외 연수 가가지고 뭐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또는 도의원, 구의원 하던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이 뭔가 비리를 저질렀다라든가 최근에 무슨 김포시에서 무슨 또 시의원인가 시의장을 하던 사람이 또 무슨 살인이나 폭행까지 했다. 이런 등등등등 대부분 부정적인 뉴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치에 대한 선입견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실제로 자치 스스로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중앙정치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자리에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공천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 구조상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기초 또는 광역 시도의회 의원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정당 공천을 받아요. 무소속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천을 받으려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돼요? 잘 못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되죠. 지역 주민들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여요. 이분들이 가장 바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좀 있으면 내년에 하게 될 총선거 때 지역 자기를 공천해줄 국회의원 선거운동하는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선거운동을 잘해주면 나중에 공천을 또 받는 것이고 선거운동을 못하거나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당선이 안 돼서 공천을 못 받으면 자기도 공천을 못 받고 이런 줄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중앙 정치인의 사실상 졸개나 다름없는 이런 역할을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가장 우선이 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초의원, 시군구 의원만이라도
정당 공천체 하지 말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또 학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할 때마다 후보자들이 심지어는 대선 공약으로 다 하겠다라고.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없던 일이 돼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선거도 여전히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를 보고 투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정당은 중앙의 정당이죠. 그래서 중앙 정치를 잘하면 지방선거에서도 이기고 중앙 정치를 못하면 지방선거에도 지는 이런 양상이라는. 자, 그래서 이런 정당은 예속화되어 있고 중앙정부에 예속화되어 있고, 그럼 이제 시민사회는 어떠냐? 시민단체는 어떠냐? 자, 시민단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하지만,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그 정치를 하지만 그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항상 부작용이 발생한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면 소수자의 의견이나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봤을 때 지역이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그 정책들이 채택되지 못하고 이 국회의원이나 그 시도의원들이 당장 선거에서 유리한 그런 일들만 먼저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들이 그르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도 민주화가 되면서 그 중앙에도 시민단체가 생겼고 지역에도 시민단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시민단체, 특히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을 보면 초창기 이제 제1기나 2기 지방자치 시작했을 때, 즉 95년이나 2000년대 이때쯤만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뭐 참여연대, 자치연대, 무슨 뭐 의정감시 뭐 등등등등 이런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지역 단위의 시민사회 운동이 거의 사라졌다라는 거. 하다못해 어느 정도냐? 시위도 어디 가서 으쌰으쌰 시위를 할 정도의 인원도 되질 않으니까 요즘은 시위를 뭘로 해요?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억울한 개인이 1인 시위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많은 회원을 거느린 인권단체나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왜 1인 시위를 합니까?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정당 존재하지 않고 시민사회 존재하지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를 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시민단체가 강조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뭘 한다. 이게 이제 그 지방자치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주민 참여. 그래서 뭐 주민 참여, 참여자치 등등등등 이 참여라는 말을 시민사회에서 많이 쓰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여라는 건 쉬운 게 아니라 몇 가지, 한 3가지 내지 4가지의 선행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 그 중에 하나라도 빗나가면 안 됩니다. 다 충족이 돼야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참여적인 행동으로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를 보면 전형적으로 어떤 참여의 단계를 우리가 이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에 가신 분도 있을 테고 가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참여한 사람보다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참여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촛불 시위나 태극기 시위에 가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는 정보 습득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시위를 하는지, 왜 시위를 하는지. 그래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촛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하죠.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보만 있다고, 자, 오늘 광운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합니다. 정보만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죠. 그런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봤더니 대학 입시 자녀들의 연령대를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자녀들이 고등학교 다닌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관심 있는 뉴스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관심도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가졌을 때 그 관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강한 의견들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인천에는 뭐 지금 요즘 뭐 강력한 현안이 제가 알기로는 과문해서 그런지 중앙 언론에는 크게 나오는 현안들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공항을 하나 더 만드냐 만들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뜨겁기도 하고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다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참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쉽게 보여주는 것이 투표 참여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기 전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항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항상 당신은 투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하고 그 언론에 보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한 일주일이 지나서 선거를 한 다음에 실제 선거 결과를 보면 투표율을 보면 일주일 전에 투표하겠다고 한 사람의 비율이 많을까요? 실제로 투표한 사람의 비율이 많을까요?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이 비율이 높을 것 같아요? 투표를 하겠다고 한 사람의 비율이 높을 것 같아요? 하겠다고 한 사람이.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겠다고 해서 하겠다고 하고 나서 안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고,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투표 참여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려면 후보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후보자도 모르고 투표할 수 없죠. 최소한 정당 소속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이나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관심이 있어도 자기가 정말 꼭 당선시키고 싶은 후보가 있거나 꼭 당선시키면 안 될 후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투표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거나 누가 돼도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굳이 투표할 이유가 있겠냐. 지금 뭐 이건 얼마 전 최근에 인도에서 투표했고 지금 뭐 일주일간 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서 이게 다 그 뜨거운 인도에서 투표하려고 줄 쓴 겁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줄 쓴 거예요. 대한민국 투표장은 첨단 그 디지털 기술 덕분에 가가지고 지문만 찍고 한 뭐 5분 안에 다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한다. 그런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관심이나 공감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주된 이유는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천시장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시겠죠? 제가 다니는 순천향대학교에도 인천 출신 학생들이 꽤 옵니다. 한 30% 인천에 대학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천에서 대학을 못 가면 이제 충청도까지 오는데 저희 대학까지 와요. 학생들에게 인천시장이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아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서울시장은 누군지 아는 학생이 많았어요. 경기도지사가 누군지도 아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인천시장이 누군지, 인천 시민인데. 근데 서울시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지사까지 아느냐. 근데 서울시장은 몰라도 경기도지사를 더 잘 알아요, 애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 선거 직전에 인천시장보다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훨씬 더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친숙할 거예요. 여기가 아마 인천에서 출마한 후보들이죠. 그렇죠? 여기는 부산. 애들한테 사진 보여줬는데 모릅니다. 누군지.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겁니까? 뭔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면서 다른 지역 사람, 다른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왜 애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장은 모르고 다른 지역 시장, 도지사는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접하는 사람들, 접하는
자치와 행정에 관한 뉴스, 정치에 관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충청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 뉴스는 접하지 못하지만 인천시장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이버나 다음 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지금까지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인천시장이 뭘 하는지 어떻게 해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알고 계시나요?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으세요? 요즘 경기도지사는 아주 잘 나오는데.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자치라는 것도 일종의 정치라면 지역 단위의 정치입니다. 정치는 뭘 가져하는 거예요? 정치는 뭘 가져하느냐? 정치는 언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언론이 없으면, 언론을 활용하지 못하면 정치도 없고 정치인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도 언론을 보고 싸우는 것이고, 서로 친한 척하고 맥주 마시는 것도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치든 정치든 정치적인 대표자들은 우리가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전달하고, 정치인들은 언론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언론이 없으면 지역의 정치는 못하고 자치도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누가 대표자인지도 모르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천은 아직 큰 대형 사고가 나질 않았기 때문에, 또는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아주 큰 사고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미추홀군가 어디 이런 구청 직원들이 좀 사고 친 게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 아주 큰 사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언급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집니까? 어떻게 의견을 형성합니까?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쉽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지역 단위의 정치, 지역 단위의 자치라고 봤을 때 이 언론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또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6.29 선언 한 지 거의 지금 40년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완의 과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문제 삼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두 언론의 탓입니다. 인천시장님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아주 우수한 전국 최고의 무슨 시장이고 이래도 관심이 없다가 여배우 스캔들 났다 라고 하면 관심을 보인다. 언론이. 그 주된 이유는 이제 언론의 문제를 제가 제 전공 분야인 언론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언론의 속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세요. 그냥 있기 때문에, 신문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뉴스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긴 하지만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왜 시장이 아주 일을 잘할 때는 관심이 없다가 일을 잘못해서 스캔들을 일으키면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뉴스라는 것은 지금도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이제 10분간 휴식하니까 휴대전화 꺼내서 뭐 하셨어요? 뭐 보셨어요? 뭔가 새로운 뉴스 없나 대부분 보시는 거. 그 뉴스는 물론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도 있을 테고, 친구가 보내온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못 받은 전화가 될 수도 있고,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카톡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뭔가 나에게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들, 이게 뉴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언론이라는 기관이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모아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 돈을 버는 사업, 이게 언론입니다. 뉴스를 팔아서. 자, 그래서 이 뉴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데 그럼 뭐가 뉴스예요?
제가 여배우와 스캔들이 난 건 뉴스입니까? 뉴스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유명한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뉴스가 안 될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사람이 있겠죠. 아주 쉽게 스캔들은 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제가 여배우랑 스캔들 날 가능성은 없으니까 교통사고로 치죠. 제가 여기 주차장 나오다가 보도에서 행인을 쳤어요. 뉴스입니까? 뉴스 아닙니까? 뉴스인 것 같아요? 뉴스 아닌 것 같아요? 뉴스 아니죠. 그렇죠? 왜? 사고이긴 하지만 흔히 일어나는 사고이긴. 부평 구청장님이 그랬어요. 그럼 어떨까요? 왜? 왜 장호순 교수가 사고를 내면 뉴스가 아니고 구청장님이 사고를 내면 뉴스인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다는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합의된 공식이 있어서 이거는 뉴스고 이거는 뉴스가 아니다라고 빠르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고. 그건 무슨 얘기냐? 자, 뉴스라는 것은 교통사고처럼 하루에 수백 건, 수천 건 일어나는데 그 사고가 다 뉴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뉴스가 돼요? 언론에서 보도하면 뉴스가 되고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으면 뉴스가 안 돼요. 부평구청장님이 음주운전을 해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벌칙금 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하면 합법적으로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받는 거 외에 엄청난 여론의 문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하면 뉴스고 보도하지 않으면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그러면 언론이 뉴스로 다루느냐? 왜? 교통사고가 하루에 수천 건이 일어나고 화재 사고가 수백 건이 일어나고 근데 어떤 걸 뉴스로 하고 어떤 걸 뉴스로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공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공식은 뉴스를 보는 사람, 뉴스를 읽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그런 게 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뉴스는 언론사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든 종이신문을 많이 구독하든 인터넷에서 많이 뒤져보든 많이 보는 뉴스,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되는 뉴스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부청장님이 사고를 냈다면 뉴스가 될 가능성은 비교적 떨어져요. 왜? 그분의 인격이나 중요도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부평 구민 아닌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천시장이 그랬다. 그러면 인천 시민은 295만 명이나 되는데 그럼 조금 더 관심이 높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들 위주로 뉴스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가느냐? 물어봤더니 이 데이터는 미국의 영국의 로이터 연구소라는 통신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옥스퍼드 대학에 일정 정도 기금을 내서 이제 이 디지털 시대 언론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사도 망하고 있고 방송국도 망하고 있고 언론사들이 다들 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뉴스는 많이 보는데 뭘 안 내요? 돈을 안 내요. 그전에는 구독료 냈고 봤는데 이제는 종이신문 집에 구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종이신문. 3분, 4분, 5분 조금. 그래서 지금 전체 가구의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90년대 중후반에 신문 구독하면 6개월 무료로 주고 자전거도 주고 이삿짐도 날라주고 하던 시절에 70%의 가정에서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아파트 한 동에 쫙 신문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신문이 있는 집들이 이상한 집이 됐어요. 그럼 뉴스를 안 보는 건 아니죠. 대신 뭘로 봐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 많은 신문사나 방송국들이 이제 점점 과거와 같이 사람들이 뉴스를 제대로 시청하지도 않고
신문도 구독하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계속 뉴스를 보고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뉴스가 어떤 건지 한번 다시 챙겨보자. 어떤 뉴스에 관심이 많으냐. 그래서 그 관심, 아까 맞죠? 정보, 관심, 공감, 참여. 일단 관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냥 모든 정보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인천에 관한 정보를 그냥 주면 사람들이 무심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걸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걸 봤더니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닌데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땐 별로 놀라운 게 아닌데 무슨 얘기냐? 제일 관심도가 높은 뉴스가 여기 있는 63%가 관심도가 높다고 평가한 지역에 관한 뉴스입니다. 자기 지역에 관한 뉴스가 제일 중요하고 관심이 많대요. 26개 선진국, 한국을 포함한 우리가 이제 OECD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뉴스가 국제 뉴스나 이런 것보다 훨씬. 근데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35%만. 이것도 많이 나온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은 제일 매일매일 뉴스를 체크할 때 제일 중요하고 관심 많죠 가는 게 무엇이냐? 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 분들은 뉴스를 안 보나요? 보죠. 단 어떤 뉴스를 안 본다? 우리 지역 뉴스를 안 본다라는 거. 우리 지역. 그래서 우리 시장은 모르지만 다른 동네, 다른 지역 시장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시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백악관이나 뭐 이런 영국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신문도 안 보고 방송도 없고 채널도 없고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에 인천에 관한 뉴스 별로 나오지 않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언론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전 세계로 갖다 팔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나 유통시킬 수 있는, 즉 무역 장벽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디지털 한국사 글로벌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수출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수입하지 않는 것이 언론이에요. 우리가 싸다고 중국산, 뭐 질이 좋다고 무슨 영국산, 미국산 모든 것들 다 수입하지만 싸다고 중국의 신문 수입하지 않고 질이 좋다고 영국의 BBC 방송 갖다가 보질 않아요. 역시 여전히 중요한 뉴스는 종편이 됐든 KBS가 됐든 MBC가 됐든 국내 걸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국 뉴스를 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지역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인천 주민들이 인천에 관한 뉴스를 만들거나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인천에 관한 뉴스를 만들어 줄까요? 다른 지역의 언론이 인천 주민의 여론을 대변해 줄까요? 인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언론이다라는. 이게 그 대신 이제 이게 한계가 있죠. 무엇이냐?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만 쓰고 다른 지역에 갖다 팔기는 쉽지 않아요. 수원 시민들이 인천의 뉴스 별 관심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냐?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언론이 자기 지역의 뉴스를 만들어내서 그 지역에서만 유통시켜야 돼요. 어때요? 수익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 낮을 것 같습니까?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어떤 방식을 하느냐? 다른 특정 지역에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만 그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는 못 갖다 팔지만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다 팔 수 있는 그런 언론을 만들자. 자, 그래서 만든 게 무엇이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다 전국 단위의 언론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국 단위 언론이지만 이게 전국에 골고루 분산돼서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서울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흔히 이제 수도권 우리 그 집중도, 수도권 혼잡, 수도권 과밀화 뭐 등등등에 대해서 이제 늘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저도 솔직히 여기 부평에 강의를 올까 말까 약간 고민했습니다. 안산 JC에서부터 여기 이 중동 있는 여기까지 이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올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순천향대병원에 가끔 여기 있어서 가끔 오는데 올 때마다 아이고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수도권 과밀화 집중되고 있는데 가장 집중도가 심한 게 언론이에요. 그건 수도권 집중도가 아니라 서울 집중입니다. 60%, 70%, 80%가 서울에서 만든 걸,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서 만든 걸 전국 다른 지역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도 그렇고, 신문은 약 80%가 서울에서 나와 있고, 방송도 약 90%,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뭐 판교 분당 쪽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 서울이나 다름없고요. 방송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는 OBS 방송이라고 해서 경기 지역과 인천을 나누는 방송이 있긴 있는데 거의 보질 않아서 적자가 누적되고 망하기 직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언론은, 자, 우리가 지방 분권을 지향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지방자치 6.29 선언에 있다라고 했는데, 언론은 지방자치 분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거리가 멀어요.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 정리를 했는데, 자, 아까 우리 정치는 언론을 가지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단위 정치든 전국 단위 정치든 일일이 유권자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정책을 설명하고 능력을 설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이도록 하는 게 정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권력에게 유용한 언론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권력자 입장에선 적은 게 좋죠. 아주 여러분들 똑똑하십니다. 정말 공부 안 하셨어도. 적은 게 좋아요. 언론이 많으면 골치 아파요. 트집 잡기도 하고 등등등등. 그다음에 자본에게 유용한 언론 기업에게는 경쟁자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죠.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자나 자본가에는 언론의 숫자가 적고 이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을 때 자기네들에게 무진장 유리해요. 반면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언론이 각 지역마다 있고 많이 있어서 분산이 되어 있어야 인천 시민들도 인천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인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제가 살고 있는 충남 아산시는 충남 아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언론이 있고, 그 언론이 전국 곳곳에 지역 곳곳에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권력과 자본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됐냐 하냐면 사실상 일제시대 식민지 시절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얼마 전에 3.1 운동 100주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식민지 시대를 되돌아보는 이런 그 시간을 가졌는데, 흔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친일 잔재 청산하면 과거 친일파들의 문제, 청산 문제 얘기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남아있는 무슨 일본어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친일 잔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의 언론 구조는 일제가 만들어낸 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도 이따 뒤에서 일본도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3일 우리가 내년이 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으로서 100년이 된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어요. 가장 오래된 기업, 100년을 꿋꿋이 지켜온. 근데 1920년에 생겼어요.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3.1운동 항쟁의 결과물이에요. 어쨌든 3.1운동을 일제가 제압하긴 했지만
두 가지 딜레마, 하나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일본이. 그래서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 3.1운동 같은 것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군사병력을 더 많이 주둔시켜가지고 공포정치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무장봉기 정도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좀 달래주면서 어느 정도 조금 살살 유화 정책을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일본 본토에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조선반도에 주둔할 군대가 어디 있느냐,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려면 빨리 만주도 가야 되고 중국도 차지해야 되고 해가지고 군대를 계속 더 넓게 퍼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조선반도에 발목 잡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걸 하지 말고 좀 달래주자. 그래서 소위 문화정책이라는 것을 펴면서 여러 가지 조선인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문사도 하도록 허용해주자. 왜? 한일 합방하면서 신문을 못 만들게 했거든. 그 전에 있던 신문들을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하나만 남겨놓고, 기관지만 남겨놓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이라고 3개의 신문을 허용을 해줬어요. 하나만 허용해 준 게 아니라 3개나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국가라면 3개를 허용했다면 어떻게 허용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도표를 보면 이게 지금 1929년, 39년 그 당시에 그 신문 발행 현황인데, 여기 국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동아일보, 조선 국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상 조선인들이 만든 신문이고, 나머지 신문들은 일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일본인들이 와서 만들던 신문입니다. 그래서 조선반도에 일본인들이 이제 한일 합방하면서 계속 많이 와서 진출을 했는데, 가장 많았을 때가 한 3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추산이.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 근데 이 1.5%밖에 되는 사람들이 신문을 와서 만들었고, 어떻습니까? 서울에서만 만들었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만들었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만들었어요. 3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 각지 흩어져 살면서 그 지역에서 신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어디서만 만들어요? 경성, 서울에서만 만들어요. 지방에선 못 만들게. 왜? 통제하기 어려워. 그래서 조선총독부 멀지 않은 곳에 신문사를 차리게 하고, 불순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 가서 신문 제작을 못하게 만들. 자, 이런 위주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일제시대 때 이제 다시 우리 신문의 역사가 되살아나면서 신문은 여전히 서울에서 만드는, 자, 이런 현상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신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95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신문 발행 부수를 보면 지방이 약 한 절반, 그 다음에 서울이 절반 해서 지역 간 균형을 이룹니다. 지역에서 골고루 신문을 만들었어요. 1950년대까지. 자, 그러다가 군사독재 시절이 되면서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이 군사독재 정권이 언론 정책은 무조건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방송국의 숫자도 줄이고, 신문사의 숫자도 줄이고, 영화사의 숫자도 줄이고, 라디오 방송국의 숫자도 줄이고, 출판사의 숫자도 줄이고, 음반사의 숫자도 줄이고, 다 숫자를 줄여요. 왜? 아까 숫자가 많은 게 좋다고 그랬어요? 적은 게 좋다고 그랬어요? 독재자 입장에서. 그래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전파할 것들은 다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시 그 신문사의 숫자를 크게 줄이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에 있는 신문의 숫자를 크게 줄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16 직후부터 경제개발이 일어나서 아까 제가 그 모두에 말한 이제 이주의 시대가, 산업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던 시대입니다. 이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주를 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이주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라디오를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이라는 걸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접하는 언론들은 서울에 있는 언론들. 근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서울에 있는 언론들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지방에는 언론이 없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지방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누군가 나의 친척이나 나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 있어요. 서울의 소식이 내 지역의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에서도 이런 중앙의 언론을 습득하고 이용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됩니다. 한 세대 동안.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주의 시대가 끝나고 정착의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사람들이 이제 서울 가서 살기 힘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에서 만드는 언론, 방송, 뉴스, 신문을 보고 서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고 서울의 지하철이 좀 잠깐 쓰면 커다란 뉴스가 되지만 인천의 지하철이 쓰면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넘어가는 자 그런 그 모순된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 자, 이게 여러분들 다 우리와 비교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지도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건 미국이고 요건 일본입니다. 이게 다 방송국의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NHK 일본 방송국의 지도예요. 도쿄가 이쪽에 있지만 도쿄에도 NHK가 있지만 도쿄 인근 오사카 인근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방송국들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지역 단위 방송국들이. 그래서 거의 방송의 절반은 그 지역의 방송을 해요. 일본과 중국, 미국 같은 나라는 이건 뭐냐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요 칸 하나가 방송구역입니다. 미국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국 방송은 없습니다. 전국 방송사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CNN 같은 전국 방송이 있지만 반드시 그 방송이 일반 시청자에 가려면 인천 방송국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중앙에서 직접 지방의 시청자들에게 방송 전파를 쏘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각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에 3개 내지 4개의 지역 방송이 항상 있어서 그 지역 방송을 통해서 전국이나 국제 뉴스를 보게 한다라는 거. 각 지역마다. 이게 다 요런 거 하나마다 뭐 적게는 3, 4개, 많게는 10개의 지역 방송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독일이나 영국도 마찬가지로 방송들을 다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독립된 지역 방송이 있어서 적어도 가장 중요한 시간대나 적어도 일정 정도 방송 시간대에는 해당 지역의 뉴스나 해당 지역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이 우리나라랑 제일 중앙 집중도가 좀 그나마 심한 나라입니다. 런던 중심으로 좀 비대해져 있는데, 그렇지만 영국의 유명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BC 방송인데요. 이 BBC 방송을 전국으로 분할을 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공영방송으로서 가장 권위 있다고 그다음에 공정하다고 인정받는 게 BBC 방송입니다.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만들고. 근데 영국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BBC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청료가 너무 비싸요. 한 달에 2만 원 정도 내야 돼요. 텔레비전 하나당 2만 원. 불만 가질만 하죠. 2번째는 뭐냐? 2만 원씩이나 내고 보는데 아까 가장 관심 있는 뉴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 뉴스인데 지역 뉴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BBC에. 왜? 여기처럼 이렇게 너무 광역이 크기 때문에 내 지역의 뉴스가 너무 광역화돼서 나온다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노스웨스트가 우리 한국에 잘 알려진 맨체스터와 리버풀이 있는 지역입니다. 뭘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축구로 유명하죠. 2개 철천지 라이벌입니다. 거리는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느냐? 한 40km. 인천과 서울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다 자기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라이벌 의식이 강해요. 그런데 BBC에서 뉴스를 하면 같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BBC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니까 BBC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요즘 좀 지도가 좀 작게 나왔는데 점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역 방송국을 더 늘려주겠다.
어떻게 늘려주느냐? 지역방송국을 더 새로이 만들고 거기에서 필요한 지역방송국 운영하는 비용을 BBC가 거둔 시청료에서 나눠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고 위성방송 사람들이 다 보고 하는데 오히려 지역방송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역 뉴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비율은 결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맞더니 지역 방송 뉴스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해요. 온라인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뭐 야후나 이런 것도 보지만 지역 방송이나 지역 신문들도 이용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지역 방송이나 지역 뉴스 전체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이용하는 뉴스 미디어 이용 시간 중에서 적어도 20-30%는 자기 지역의 뉴스를 보고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 영국인들도 비슷하고 독일인들은 뭐 더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선진국들은 전국 단위의 언론도 있긴, BBC나 CNN 같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지역의 신문과 방송들을 보고 그걸 통해서 자기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신받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직업인이 누구예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죠.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일 안 한다고, 거짓말한다고 등등등등. 자, 그래서 종종 왜 국회가 이 모양이냐고 하면서 우리 KBS나 MBC 같은 이 지상파 방송국에서 해외에 나가서 취재를 해와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군구 의원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뭐 걸어 다니고 뭐 그냥 자기 의원실에다가 침대 갖다 놓고 막 계속 일한다고. 그거 한 3-4년 주기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일 안 한다고. 우리 정치인들은 일 안 한다고. 근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안 해요. 이게 당연히 그냥 국민성 때문이냐. 뭔가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근데 서양의 정치인들도 금품 수수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하기는 다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뭐 최근에 무슨 요즘 자녀 무슨 KT에 무슨 채용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미국 정치의 역사를 보면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청렴하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왜? 방송이 등장하고 신문이 등장하면서 각 지역 방송이 생기고 지역 신문이 생기니까 이 지역 방송과 지역 신문은 어떤 뉴스가 중요해요? 자기 지역의 정치 뉴스를 다뤄야 돼. 그래서 아까 있는 이 미국만 봐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지도를 가지고. 자, 요게 지금 방송국, 이게 방송국 하나라면, 요 방송국 하나, 텔레비전 방송국, 아침 저녁 뉴스를 하는 방송국이 평균적으로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5개. 그리고 이 지역에서 뽑는 국회의원은 시장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많을 때는 한 2-3명 될 수도 있고, 적을 때는 한두 명 연방의원만 치면, 지역의원 빼고. 자, 그러면 여기 방송국에서 다루는 중요한 매일매일 뉴스를 해야 되는데 정치 뉴스를 다뤄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정치부 기자들은 항상 청와대를 가거나 백악관을 가거나 그게 아니라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오늘 뭘 하는지, 오늘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표를 던지는지, 오늘 누구를 만나는지, 오늘은 어떤 법안을 하는지, 오늘은 돈을 얼마를 쓰는지, 이거를 방송국 기자 5명, 신문 기자 5-6명이 와가지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요. 열심히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가서 술 먹고 해외 가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언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 선거 이후에 여러분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 뭐 하는지 보신 적 있어요? 방송에 여기 출신이 한 유명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뽑기는 했는데 뽑고 나서 뭘 하는지는 몰라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선거 기간 한 2주일 동안 열심히 그 인사하고 다니면서 일단 당선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하든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걸 무엇이 가능하게 해주느냐? 지역의 언론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해외에는 이런 지역의 언론이 없는 이유는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읽는 비율이 8%인데 OECD 국가 지금 전부 다 OECD 국가 최하위라고 보면 됩니다. 꼴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진국들 이런 국들은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 신문을 보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또 방송 역시 지역 방송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방송사들은 대한민국의 지역 방송사들은 다 주인이 서울에 있습니다. 또는 사실상의 주인이 서울에 있어요. 다 서울에서 다 좌지우지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지역에서 산불이 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 방송에서 바로 보도를 해야 되죠? 못해요. 중앙의 국장님이 승인을 안 해주면 재난 보도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첨단 디지털 국가로 바뀌면서 뭔가 달라질 걸 기대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휴대전화에도 지역 뉴스는 안 나와요. 하나 나오는 게 있죠. 여러분들 지역 뉴스를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뉴스를 할 때 아무리 중요한 뉴스 다 한다 하더라도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모든 텔레비전 뉴스에서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날씨 뉴스예요. 오늘 날씨는 어떻고. 근데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보면 날씨 뉴스가 나오죠. 날씨 정보가 나오죠. 어디 날씨가 나옵니까? 서울 날씨가 나오나요? 인천 날씨가 나오나요? 어디 날씨가 나와요? 전국에 다 나오면 뭔가 전국에도 다 나오지만 어디 날씨가 나와야 됩니까? 내 지역에 살고 있는 날씨가 나오죠. 여러분 핸드폰 켜시면 인천 날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디지털에서는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아주 쉽게 그 지역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근데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도 뉴스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뉴스는 대부분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잘 친숙한 뉴스인데 인천에 대해선 부평에 대해선 거의 안 나온다라는 거. 다른 지역에만 나온다라는 거. 이런 신문들과 방송이 있지만 안 봐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평에도 부평신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인천투데이로 바뀌긴 했었는데 혹시 인천투데이 오늘 접속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부평에 관한 뉴스들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안 봐요. 부평 구민들조차도 안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이게 한 10년 전에 했던 그런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죠. 뭐에 관한 코미디였습니까?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웃겨요. 각자 자기 딴 얘기를 해요. 자, 앞에 있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장면은 우리가 봐도 쉽게 같은 탁상에 집에 앉아 있지만 뭔가 서로 음식보다는 서로 재미있게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면서 화목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당연히 이런 가정이겠죠. 근데 지역사회는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런 대화가 겉도는 지역이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아파트 단지 101동 101호에 살고 계세요.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저녁 때 모이면 서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은 뭐 했고 오늘은 뭐 했고 너는 어때? 그래서 행복하게 대화를 이뤄야 되는데 각자 얘기를 하면서 다 와가지고 다 옆집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옆집에서는 어땠고 옆집에서는 어땠고 인천에 사는데 서울에서는 어땠고 경기도에서는 어땠고 수원에서는 어땠고 옆집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냥 대화 없이 사는 가정이 되거나 아주 걸핏하면 싸우고 오해하고 하는 이런 그 커뮤니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 언론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이 부실한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돈을 벌기 힘든 구조예요. 그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밖에 팔 수 없어요. 다른 지역에 못 갖다 팔아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안 사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죠. 다른 지역에 가서 사올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인천을 위한 언론 방송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정리를 해보면 지역 내 정보 거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도 행정 홍보하기 어렵고요. 선거 때도 선거 후 유세나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정책을 내세웠는지 이런 것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정당을 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묻지마 투표를 해요. 대부분의 경제생활도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주 우리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그런 파일럿 외에 대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대한 경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구인구직난이나 물가나 이런 경제의 핵심적인 정보의 매칭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가 싸고 어디가 좋은 집인지 모르고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장사가 다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백종원이 하는 골목 식당이나 한번 나와가지고 좀 유명세를 얻어가지고 아니면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온 집이라고 해서 돈을 벌까? 이런 국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화정보,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역에 많은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못해요. 왜? 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천 애들이 어디를 가요? 서울로 가고 홍대로 가는. 인천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국의 애들이 다 그래요. 자기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같이 영국의 애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비틀즈가 리버풀에서 나와요. 자기네 지역에서 자기네 그런 예술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고양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 내의 공론, 여론 이런 것들은 없어요. 뭘 알아야 여론이 있지. 그다음에 지역 내의 권력 감시 이런 것들 거의 없죠. 뭘 하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기껏해야 무슨 이제 수갑 차고 붙들려 가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 가가지고 이렇게 망신당하지 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또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고 여론에 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만 싹 나와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시장실 가서 쳐부시고 시위하고 그래가지고 힘으로 해서 끝내는 이게 거의 모든 대한민국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역사회가 무기력하고 낙후할 수밖에 없고 낙후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이지만 자랑스럽게 인천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들 별로 없어요. 그러면 떠날 수 있느냐? 여길 버리고 더 살기 좋은 서울, 수도권, 강남, 강북, 신도시로 가서 살 수 있느냐? 미안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국은 지역 주민들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언론을 이용하지만 타 지역의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 지역에서 지역의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수익을 내지 못해서 결국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의 언론의 숫자는 많아요. 인천도 꽤 언론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도 제대로 경영하는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뉴스 제공이나 여론 형성, 권력 비판 등 지역의 언론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국 단위 언론은 지역 언론이 질이 멸멸한 걸 이용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자기네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역의 언론이 없는 상태에서 자치와 분권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역 언론이 실질적으로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제 식민지와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중앙의 언론을 보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언론이 분권되지 않으면 언론이 중앙의 언론과 지역 언론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자치 분권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자, 이제 세 가지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뭘 이용하십니까? 저는 이걸 이용을 해서 부평구청 태어나서 처음 왔는데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한 번도 옆길로 빠지지 않고 좀 차가 밀리긴 했지만 아주 쉽게 찾아왔어요. 제가 이걸 보고 왔으면 어땠을까요? 이건 아직도 차에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지금은 갖고 계신 분 거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제 마이카 시대가 됐을 때 자동차를 장만하면 제일 먼저 같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 여행 도로 지도였습니다. 지도를 알아야지. 지도가 있어야 지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한때 이 지도책을 만들던 지도책이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 1위였고요. 이 지도책을 만들던 회사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어서 그중에는 대학을 설립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죠.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값싼 이런 지도책 10,000원, 5,000원 하다 10,000원 하다가 20,000원까지 가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왜 우리가 이런 10,000원짜리 대신 근 100만 원 가까이 가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나요? 그 이유는 지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도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지도는 어떤 지도예요?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항상 화면 가운데 내가 있죠. 그래서 나에게 멀리 있는 데를 보여주는 건가요? 나에게 가까이 있는 데를 보여주는 건가요? 내가 가까이 있는 데만. 그래서 멀리 있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런 세계 지도나 대한민국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군청이나 시청에 가면 그 위치 근처에 있는 작은 점포들까지 골목길까지 보여주는 지도가 훨씬 더 유용한 지도라는. 교장 선생님 집무실에 걸려있는 세계 지도나 시장님 집무실에 걸린 대한민국 전도는 그냥 장식용이고 실제로 내게 필요한 지도는 지금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뉴스나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자치와 분권 과정에서 반드시 언론이, 우리 지역에 언론이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또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기능하는 언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